네, 마감 증시 출발 코인 한치우의 이슈픽 시간입니다. 제 옆에는 MBN TV의 한코난 한치우 수석연구원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날씨도 춥고 그래서 이제 자켓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제 가을 이제 깊어져서 네. 자켓을 입었는데 네. 하얀 자켓을 입고 빨간 넥타이를 매니까 오. 왜 이러? 이렇게 들립니다. 예. 너무나 근사하게 네. 오늘 또 빨간 넥타이 예쁘게 메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석연구원님 오늘 어떤 이야기 좀 나눠주실 건가요? 자, 여러분들 저희 한치우 이슈픽은 투자자들의 투자 정보, 그다음에 투자 지식, 그다음에 경제 지식, 경제 정보를 알려드려서 힘을 투자의 근육을 쾅쾅 그쵸. 키워드리는 그런 코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제가 삼고초려 끝에 모셨습니다. 네네. 도저히 그 시간이 없다. 네. 나는 바쁘다. 아. 이런 분을 제가 오늘 저녁에 약주 한 잔 대접하는 조건으로 모시고 네. 왔습니다. 우리나라 그 PB, 그러니까 네. 프라이뱅커의 1세대이십니다. 오. 그 김희철 서민금융연구원 수석 부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서민금융연구원 수석부원장 김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참 궁금한 게 대표님 경력이 좀 특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PB 1세대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네. 뭐 그런 일들 했죠. 은행에서 한 30년 근무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은행에서 시작해서 네네네. 외환은행, 대구은행, 세계은행의 PB 시스템을 구축했고 네네네. 처음에 우리나라에 펀드나 이런 게 들어올 때 그쪽 일을 주로 했죠. VIP 네네. 마케팅 이런 일을 주로 했었죠. 네. 궁금하죠? 그렇죠. PB 1세대라 PB 1세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돈 많으신 분들. 지난번에 그 어떤 자리에서 제가 잠깐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면 은행에 오래 근무했으면 지점장님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아니 나를 만나려면 30억 이상은 예금을 해야지 만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갖고 계셨던 오. 우리 김희철 수석본장님이신데 네네. 제가 사실 궁금한 게 아니 이게 돈 많은 사람들 만나다가 왜 서민금융연구원 수석부원장 하는 거예요? 오, 그러네요. 사실은 원리는 똑같아요.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일반 평범한 사람이나 돈 고민하는 건 똑같아요. 그 돈 고민을 해결해 주는 일이라는 면에서는 딱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PB 사업을 오래 했었고 또 압구정동 지점장 생활도 했고 나중에 부행장까지 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 관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부자 강의를 좀 했었어요. 부자학이요. 예. 와. 성공 부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는지 네. 그때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사람들이 어떤 지식 정보가 부족하거나 또 어떤 생각의 차이, 공부를 안 해서 힘들게 사는구나. 그래서 이런 계몽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쭉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데 못된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꼭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다. 또 사회 구조적인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 그래서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을 다시 공부를 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빚에 시달리는 사람도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바로 옆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도 설립해서 활동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민금융, 포용금융, 임팩트금융 이쪽 분야에서 활동을 한 10여 년 하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죠? 참여하시는 분. 일부에서 이제 변절자라. 왜냐면은 PB 사업에서 진짜 신자유주의의 그 자본주의 맨 천병에서 그렇죠. 돈 많은 자산가들 관리하는 일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대학원 전공도 전 국제경영학 쪽이었어요. 국제금융 쪽 전공했는데 다시 사회복지를 하더니 다시 전문가들의 대부분 90%는 부자들을 위해서 일한다. 이건 잘못된 거다. 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니까 그쪽 이제 저를 보고 쫓아오던 PB들은 네. 변절자까지. 네.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사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네. 잘 아시겠지만 석사학위가 2개가 있으셔요. 국제금융하고 사회복지도 갖고 계시고 요즘에는 이제 또 토종뼈를 지신다고 또
방송대, 농대, 농업학과를 또 이제 진짜요? 해서 또 다니시고 계시고 아무튼 열정이 연구를 많이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계신데 네. 사실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을 하고 계신데 잠깐만 우리 대표님 네. 김희철 부원장님 네. 그 양복 그 왼쪽 기술 보면 그 배지가 있습니다. 네. 이 배지의 의미 좀 설명해 주세요. 아 그냥 이뻐서 달고 나온 거. 아 이거 빨리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이제 반쪽 나비의 반쪽 날개인데 아. 이게 이제 이 반쪽 날개에다 날개를 보태서 훨훨 날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노인 학대 예방 사업 하는 그런 배지입니다. 와우. 그 중앙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네네. 노인 학대에 대한 그 예방 사업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그 노인의 경제적 학대에 대한 게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세대 차이,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지금 세대가 최초로 뭐 인류 최초로 아버지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이고, 나오면서 이제 맞아요. 노인 학대 이런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예방 사업하는 차원에서 저 이렇게 홍보 요원으로 이렇게 달고 다니시더라. 아 너무나 그쪽에서도 감사합니다. 자문위원을 하고 자문위원 계신 하고 거죠? 예. 노인의 경제적인 학대 문제에 대해서 네. 더 관심을 가지시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민, 그러니까 부자를 위해서만 그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모든 서민들도 똑같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신데 그래도 일단은 뭐 부자 아빠, 뭐 가난한 아빠 얘기하듯이 우리 맞아요. 부자 얘기 좀 여쭤볼 안 여쭤볼 수가 궁금해요. 없어요. 네. 자, 우리나라 부자들 많은 자산가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아까 예. 저한테는 뭐 30억 저축 안 하면 나 만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30원이 있습니다. 30원이 있는데 자. 그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그 부자들의 특징, 뭐 그동안 그 많은 부자들을 만나보셨는데 맞아요. 좀 그런 특징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궁금합니다. 그 부자들의 특징, 그 외형적인 특징 이야기하면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예. 뭐 부자들은 명품만 쓰느냐 그러면은 명품하고 짝퉁하고 섞어 쓰기도 하고. 아, 근데 왜냐하면은 부자들이 그 저도 농담으로 많이 하는데 네. 내가 은반지 끼고 다니면 다 백금반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백금반지 끼면 은반지라고 생각한다 하는 뭐 이런 농담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외형적인 특징 말고 근본적인 부자 아빠하고 가난 아빠의 차이는 뭐냐면요. 네.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네네. 어떤 이제 상황이 벌어지자 외부의 위기나 상황의 변화가 오면은 부자 아빠들은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나는 걸 연구를 하고요. 네. 가난한 아빠들은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는지 이걸 누구를 비난해야 되는지 남 연구를 탓하려고. 해요. 그게 큰 차이예요. 아, 그러니까 부자 아빠는 본인이 이제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반면에 가난한 아빠들은 야, 쟤 때문이야. 그러니까요. 나는 잘했는데 쟤 때문에 그런 거야. 간 남한테. 때문이야. 뭐 이런 것처럼 이런 때문이야처럼. 원인을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생활하는 태도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야, 그러면 지금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사실 오늘 모신 이유도 지금 오늘 뭐 주식시장도 뭐 어렵고 아이고, 지금 경제가 다 맞아요. 어렵고 인플레다 지금 뭐 2008년에 외환 세계 금융 위기 뭐 98년에 우리나라 외환 위기 이런 거 다 사실 은행에서 겪으셨잖아요. 네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항상 그 질문 받는 게 그런 거였거든요. 네. 어디에 투자하면 돼요? 맞아요. 뭐 어떻게 변할까요? 근데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과거는 다 맞춰요. 지금 이 현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근데 미래를 맞힌 전문가들은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예측을 할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 현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위기잖아요. 네. 그죠? 환율 올라가지, 뭐 금리 올라가지, 그죠. 인플레이션하지, 경기 침체되지, 뭐 네, 네.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시기라고 하죠. 너무 그러면은 힘듭니다. 네. 서민층하고 중산층이랑 부유층이랑 할 때 각자 생각하는 투자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민층은 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현금 흐름에 집중해야 돼요. 현금 흐름. 예.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비싼 이자는 갚아라, 뭐 이제 이런 그죠, 이야기 그죠, 하죠. 그죠, 그리고 그죠. 대출을 갚아야 된다 그러는데 실제 갚을 대출을 가진 사람은 어디 투자하려고 대출 받은 사람이지 누가 그 그러네요. 대출을 그냥 받아놨겠어요. 그래서 그 대출을 갚아가는데도 이자를 높은 걸 갚는 게 아니라 나의 현금 흐름.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한 4년, 5년 갔을 때도 내 현금 흐름에 이상이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중산층은 뭐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좀
포트폴리오 조절을 하고 뭐 리밸런싱하고 네. 그다음에 뭐 안전자산 쪽으로 옮겨가고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근데 부유층의 경우는 이제 또 찬스가 오는 거예요. 이 부유층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인 그 리밸런싱이라든지 포트폴리오가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부자들은 아마 지금 현금을 좀 확보하려고 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 기간이 몇 년쯤 갈까? 지금 뭐 짧게 3년 아니면 한 4, 5년 갈 거다 할 때 그 사이에 기회가 온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시장 흐름이라든지 예측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려고 드는 게 제일 먼저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나훈아 선생님을 테스형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네. 이 얘기가 갑자기 확 떠오르는 맞네요. 그런 거 떠오르고 있고 네. 제가 명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저희 그 일 때문에 가는데 명동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게 되니까 요즘에 명동 가면은요 그 빌딩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들을 새로 짓거나 네. 완전 리모델링하고 그런 현상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보면 역시 그 자산가들은 이런 때를 기회 삼아서 새로운 또 도약을 또 3, 4년 후를 또 준비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항상 서민층, 중산층이 골탕을 먹고요. 부유층은 그게 기회가 되고. 이게 좀 가슴 아프지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참 그 가슴 안타깝죠. 아픈 얘기인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 사실은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을 하는 것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그 자산가들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현상을 벌어지는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즘 같은 시기입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요즘 그 2008년 9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그때 그 세계 그 났을 때 뭐 하고 계셨어요? 저 현장에서 예. 그 파생 상품 전체를 총괄하는 부행장으로 있었죠. 파생 상품 전체를 총괄한다. 그러면 요즘 그 저 사실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면 뭐 주식 증권회사에서도 고객들이 이탈을 한다든가 뭐 PB들이 보면 또 고객들이 막 PB가 권유해주는 상품이 막 지금 마이너스라고. 사실 저도 지금 펀드 퇴직연금 펀드가 막 11% 마이너스 막 이래요. 지금 상황에 아무리 보수적으로 해놨는데도. 그럴 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PB한테 쫓아가고 네가 이거 하라고 그랬지 않냐. 뭐 이런 일을 멱살 잡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어제 판매왕으로 시상받은 애가 네. 오늘에는 민원왕이 돼가지고 아. 그래서 뭐 각 은행마다 이렇게 전략이 좀 있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PB들을 지점을 다 한 클릭씩 옮긴다고 옆으로 옮기고 항의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그 PB는 잘려서 다른 데를 가고요. 제가 대신 왔습니다. 이렇게 방어하기로 좀 비겁하지만. 또 어떤 사례가 있어요? 생각나시는 게? 저는 그때 거꾸로 예. 네. 투자 박람회라는 걸 해가지고 고객들을 다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투자 박람회를 한다. 예, 그러니까 역발상. 전부 이제 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직원들이 이건 폭동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달걀 날라옵니다. 그래서 달걀이 날라오면 지점에 있는 PB들은 얼마나 편해지겠냐. 화풀이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때 제가 한 게 이제 스탁데일의 패러독스 이야기를 했어요. 패러독스. 월남전 때 포로로 갔던 장군이 네. 낙관적인 사람도 일찍 죽었고 맞아. 비관적인 사람도 일찍 죽었고 근데 현실을 직시하면서 장기적인 낙관론을 가진 사람만 살았다. 현실 즉시. 그러면서 고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네. 이 시장은 자본주의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한 한 텀을 거치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네. 그거는 장담 못합니다. 그렇지만 믿고 같이 가시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해서 이 달걀이 안 날라 하고 박수가 나왔는데 지금 시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와, 우리 아이디어 하나 얻었어. 우리도 투자 박람회 한번 합시다. 예? 마감 즉시 출발 코인 투자 박람회 한번 해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 말씀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좀 안심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시면서 그 경제성이 안 좋을 때 뭐 특별한 뭐 투자 사례 같은 것들을 좀 경험해 보신 거나 뭐 권유해 주신 거나 또 야, 이분들은 이 상황에서 이거 좀 특이하네. 전혀 좀 다른 우리와 좀 다른 사고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월남전에서 뭐 그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도 일찍 죽었지만 장기적 낙관론을 가지고 본인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 오래 갔다. 뭐 이런 것처럼 혹시 그런 사례가 좀 있으시면. 근데 그 이제 실제로 한 2002, 3년도가 굉장히 시장이 좋았어요. 2, 3년. 장기 성장이었고 그래서 그 골디락 경제라고 해가지고 먹기 좋은 편한 거에서 모든 자산이 성장을 했어요. 주식, 펀드, 부동산, 뭐 금, 뭐 뭐든지. 그리고 되게 편했어요 그때는. 아 이게 당분간 갈 거다, 5년 이상 갈 거다 해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투자했는데 했는데 돈 있는 사람들 빨리 들어갔죠. 네. 근데 2007년도 막판에 8년도 가까워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와 다 부자 됐는데 나만 가난해졌네. 그래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 요즘에 연끌해서 투자하고 연끌해서 그러니까, 집 사고 그러니까, 이런 거랑 그러니까. 똑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진리예요. 뭐든지 한쪽으로 몰리면은 그 다음에 무너진다는 게 그건 금융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자연 생태계 현상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황금 열매가 이렇게 열려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시소가 있으면은 네. 이쪽 끝에 있던 사람들 중에 눈치 빠른 사람이 아니면 과감한 사람이 먼저 가서 올라가서 열매를 맞아. 따요. 네.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죠. 네. 그럼 이게 시소가 뒤집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뒤에서 자고 있었으면은 자다가 맞네요. 이렇게 따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투자 시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자신에 대한 투자 그럼 그 어떤 걸까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신에 대한 투자라 그러면 뭐 건강에 투자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고 뭐 공부를 하는데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운동을 하는데 투자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어떤 투자를라고 우리가 정의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일반 평범한 급여 생활자들은 네. 재테크에서 돈 모으는 것보다 자기가 빨리 승진 빨리 하는 게 훨씬 재테크 속도가 그럴 수도 빨라요. 있겠네요. 월급을 다 재테크보다. 받는다. 그렇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자기 소비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돈을 모으고 싶잖아요. 네. 돈을 모으고 싶으면 저금통이 있잖아요. 네, 네. 내가 저금통에 나 자신이 네. 내가 내 자신의 저금통이 크면은 돈이 많이 쌓이는데 그쵸. 내 자신의 그릇이 작으면은 어허. 그 위에다 돈을 갖다가 넣어도 다 흘려버려요. 못 들어가죠. 그게 복권 당첨되거나 뭐 이렇게 그 맞아. 토지 개발돼 가지고 벼락부자 된 사람들 네. 이렇게 쭉 저는 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네. 뭐 정확한 통계 아닌데 한 80% 가량은 원위치로 돌아가요. 원위치로. 그러니까 복권 당첨되거나 부동산 뭐 개발로 솔직히 말하면 졸부 졸부들. 되신 분들이 한 7, 80%는 그 대략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니까 다시 그 당첨되기 전 그렇죠. 졸부가 되기 전 돈이 이 다 상황으로 없어져 돌아간다는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쵸. 자신의 저금통이 그만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졸부가 되더라도 저금통 늘리는 훈련을 좀 하면 했어야 되는데 되는데, 그거보다는 생긴 돈을 쓰는데 그러니까요. 바람 피는데 많이 써가지고. 이거 참 이 방송에서 뼈 아픈 얘기입니다. 이거요. 엉뚱한 데다 돈을 썼다. 돈을 그러니까요. 쓰고 된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아이고 참 이 얘기 들으면 가슴 아픈 얘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저희가 잠깐 좀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네. 요즘 그 아까 그 노인 학대, 노인의 경제적 학대 사실은 경제적 학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노인의 경제적 학대 크고 우리 연예인들 최근에 보면 박송 씨도 뭐 형하고 가족하고의 이런 갈등이 있고 막 그러네요. 이런 생긴데 사실 노인 학대는 아니겠지만 모두 그게 가족 간의 그런 관계가 있는 게 경제적으로, 네. 결국은 그 많은 변호사님들 말씀도 들어보면 그 상속을 해줬다가 자식한테 도로 내놓으라고 소송도 하는 분들도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노인학대 이거 어떻게 실제 그 현장에서 참석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그 노인학대 유형이라는 거는 이제 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뭐 유기, 방임 뭐 이런 거 다 포함되는데 그 이제 시설이나 요양소에서 주로 해당되는 이야기고 이제 경제적 학대가 미국은 학대 유형 중에 한 노인 학대 중에 유형의 30%가 경제적 학대로 나타나요. 30%요? 노인 학대에 대한 유형이. 그런데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시면은 노인 학대 돈 많은 노인이 학대받는 건 없어요. 그렇죠. 돈 많은 노인이 학대받는 건 없다. 예. 그러네요. 돈 쥐고 있으면 그래서 끝까지 돈을 쥐고 있어라. 그래서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노후 준비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식한테 돈을 다 줬더니 굶어 죽었고 한 푼도 안 줬더니 빨리 달라 그래서 맞아 죽었고 아이고. 반만 줘봤더니
나머지 달라 쫄려 죽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자식과의 어떤 이게 흐름을 끊어라 하는 게 이제 베이비붐의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흐름, 시대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는 그 돌봄의 고리가 있어요. 돌봄의 고리가 뭐냐면은 돌봄의 고리요. 국가가 기업을 성장시켰고 기업은 직장인을 성장시켜줬고 그 직장인은 가장은 가족을 돌봤어요. 그렇죠. 그게 돌봄의 고리예요. 그럼 역으로 순종의 고리가 생산되죠. 그렇죠. 아빠 말 잘 듣잖아요 예전에는. 아,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직장인들이 그 회사에, 직장에 예. 충성을 다했고 네. 기업은 국가를 위해서 네. 열심히 했고 그렇죠. 이게 이제 성숙된 시장이 되면서 성장이 멈추면서 이게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된 거죠. 지금 직장에 충성하는 직장인이 없어요. 그렇죠. 없나요? 근데 뭐 몇 명 없어요. 네. 그럼 삼성전자 어떻게 할 거야 저거? 그러니까 그걸 다 조화를 이뤄서 지금 끌고 가지 않으면은 그냥 맹목적인 충성심을 서약하는 직장인은 없어요. 그리고 아빠 말을 갖다 맹목적으로 듣는 자식도 없어요 지금. 맞아요, 그게 맞아요. 고리가 다 끊긴 거예요. 맞아. 내가 제일 많이 느껴. 제가.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의 젊은 세대가 최초로 아빠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 저희 베이비 부모 세대만 해도 아버지로부터 독립해 나오면 10년 뒤면 비슷해져. 집도 사고 아니, 이제 열심히 비슷해. 저축해서. 아버지 가진 거랑 내가 가진 거랑 비슷해져. 열심히 근데 직장, 지금은 독립해 나가면 10년 뒤에도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살 그래서 길이 독립하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부의 세습 현상. 물려받은 애들은 굉장히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죠. 아빠 좀 물려주세요. 아빠 은퇴해가지고 왜 강남에 넓은 데 사세요? 제 편들이 이사 가세요. 저 변두리 가시고. 네, 그리고 좀 저 집 사주세요. 저 그러면 사주세요. 아니 내가 여기서 생활했고 내 생활 기반인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애들이 안 오죠. 이제 손주를 못 봐요. 야. 며느리가 전화하죠. 야 좀 놀러 와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집 파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나. 아니다. 그러면 안- 어머나. 이게 아이고. 실제로 있던 사례들이 네, 많은가 보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그게 절실해요. 나한테 빨리 물려줘서 빨리 나한테 주면은 내가 생활이 편해지는데 왜 쥐고 있냐.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 이게 경제적 학대에 대한 이슈가 되기 시작하는 게 거네요. 시대적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격들이 나빠진 게 아니라 다 절박한 거예요. 같이 세대가 다 절박해진 그러니까요. 세대죠. 오늘 뉴스 보니까 그것도 나왔더라고요. 종합부동산세 연체하는 그 중에 3분의 1이 노인들이다. 뭐 이런 그 뉴스도 나왔어요. 오늘 그 통계를 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말씀 들어보면 뭐 기초생활비를 갈취하는 사례도 있어요? 와. 노인 그러니까 노인 경제적 학대 이제 저희도 상담도 하고 조사도 해보는데 그 아버지를 학대하는 거죠. 노인의 기초생활비를 이제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얘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얘도 절박한 거야 아들도. 이게 바로 빈곤의 대물림, 그리고 세대 간에 세습되고 있는 가난의 세습, 이게 사회적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도 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도 상담해보고 노인도 상담해보는데 이제 다 이게 세대 간에 이제 분리가 됐다가 세대 전체가 한꺼번에 경제적인 문제를 개선해내지 않으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세대 전체가 좀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베이비붐 세대라고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셨으니까 노후 준비 어떻게 돼요? 노후 준비 다 하셨죠? 노후 준비는 늙지 않으면 노후 준비가 안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늙은 뒤에 노후 준비지.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이거 예,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안 늙었기 때문에 계속 맞네요. 활동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계산을 많이 해요. 얼마를 벌어서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이다. 살 것이다. 뭐 그런 하는데 그런 통계들 은행에서 많이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뭐 은퇴- 노후에 얼마 좀 은퇴 후. 필요하다. 예, 얼마 필요하다. 뭐 한 달 생활비 얼마 필요하다. 은퇴 안 이런 거 하면 막 되죠. 하잖아요. 은퇴 은퇴 안 안 하면 하면 되지. 된다. 사실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하는 제일 비결은 은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생활의 변화가 있죠. 젊었을 때 많이 벌던 시절이랑 지금은 훨씬 못 벌죠. 그렇지만 은퇴는 안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좋은 직장에서 뭐 임원하고 하면서 뭐 돈 좀 번 친구들이 이제 퇴직한 거죠. 뭐 네네. 은퇴한 게. 이제 비자발적인 은퇴죠. 자기는 더 하고 싶은데 이제 나왔는데 퇴직하고 나면은 돈이 많아도 참 비참해요.
돈이 많아도 비참해요? 왜 어디 갈 데가 없으면 비싸. 갈 데가 없어. 아, 할게 갈 데가 없고. 없으면 누구랑 놀아줘야지. 취미도 없고. 아, 할게 누군가와 없고, 할게 같이 없고. 노후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특히 돈이 이제 있-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없어졌을 그렇죠. 때 한 3년 해놨죠. 갈 더 데가 없는 힘들었겠네요. 거예요. 왜냐 해외 골프 여행 다니고 네. 친구들이랑 술 먹고 해야 되는데 이게 딱 끊기니까는 미치겠는 거예요. 아, 돈이 있어서 뭐예요. 그래서 사실은 노후 준비라는 개념은 돈 문제만 돈도 있어야 되지만 건강, 취미, 가족, 뭐 사회 활동 예, 이런 예. 게 다 엮어져야 돼요. 맞아요. 돈만 있다고 다 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저 농대를 다니니까 그래서 최소 양분의 법칙이라고 최소 양분의 법칙. 아, 어려워. 이렇게 최소 양분. 이렇게 말구의 통이 있는데 한 양분이라 부족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세니까 이게 골고루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하, 이거 근데 사람들은 돈 이야기만 해요. 특히 그렇죠. 경제 방송에선 노후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돈 얘기만 해서. 근데 뭐 맞네요. 일단은 아, 그 우리는 생존 소비를 해야 되나? 생존 소비, 생활 소비, 생존 소비 뭐 이렇게 필수 이야기하잖아요. 소비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 소비를 하는 건데 그 노후 준비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돈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돈 많이 모아야긴 모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네. 여기 노인들이 자꾸만 코인 사기, 부동산 맞아, 사기, 맞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특히 우리 가상자산 코인 사기는 뭐 얼마 전에는 그 땅 저 부동산 사기하고 또 결합시켜 가지고 뭐 땅 이거 사시면 코인 하나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사기꾼들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자꾸만 당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스피싱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하더라고. 그게 이제 유형이 달라요. 네. 보이스피싱은 불안감을 기반으로 해서 사기를 치는 거고 불안감. 코인이나 부동산 이거는 기대감을 기대감.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그 예방 교육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코인 사기, 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는 예방 교육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데서 그 기대감에서 사기 당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유형이에요. 절박감 아니면은 탐욕. 아, 탐욕. 아, 이거 적어야 돼. 탐욕과 절박감. 예. 왜냐하면 절박감은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아요. 노후 생활비를 하니까 얼마가 필요하다. 근데 당신이 지금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불려서 해결해야 된다. 아, 보험은 옛날에 과거에 그 연금보험 설명할 때도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저도 보험 출신이라서. 그래가지고 투자가 실패하면 어차피 뭐 죽을 거니까 빨리 죽어라 뭐 이런 이야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절박감 때문에 어차피 생활이 안 되니까 절박감 때문에 누가 이야기할 때 혹한 거죠. 그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죠. 근데 원래 중요한 판단은 멀리서 봐야지 되는 건데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따지면 논리 쫓아가다 보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탁 보면은 아니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왜 나를 부자로 만들었죠? 그러니까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좀 당신이 대출받아서 그러니까. 하지 왜 나한테 소개했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가 부자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많은데 남을 부자를 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없죠, 사실. 그것만 아니면 돼. 아, 남을 부자를 되게 해주려는 사람 없다. 저런 사람이 있어요. 힘들게 사는 사람을 좀 구제해주거나 도와주겠다는 거는 이제 사회복지 차원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이런 거 네, 있는데 있지만 부자를 만들어주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다 거기서부터 수수료를 받든지 뭐 그렇죠. 무슨 다른 대가를 그렇죠. 바라는 대가가 거지. 있어요. 본인이 네.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전체적인 경제 흐름에서 갑자기 대박이 나는 상품이라는 건 위험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지금 다 남들은 우리가 한동안 또 저금리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2% 3% 투자 수익이 나면 이제 정상인 건데 갑자기 20% 30%다. 야. 그냥 사기라고 보면 맞아요. 아하,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죄송한 말씀인데 네. 우리 그 코인 그 가상자산 얘기가 루나테라도 보면 그 수익률을 뭐 20% 30% 보장해줬다 그러잖아요. 그 저금리 시대에 그렇죠. 그게 불가능하다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아니 가능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어느 시기까지. 아, 일정 시점만. 왜냐하면 버블을 잘 이용하면 부자가 되긴 해요. 버블이라는 게 막 크다가 무섭게. 떨어지기 직전에 자기만 내리면 되죠. 아, 떨어지기 직전에 나만 빠져나오면 네. 된다. 사람들을 이렇게 믿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걸 알 수 없으니까. 너무 이기적인데? 그래서 그 버블에서 최고 버블 정점에서 먼저 내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연히. 아, 우연히. 우연히.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저 사람 유능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자기도 쫓아가요. 근데 자기는 이쯤이 정점인 줄 알 때 그 전에 툭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냥 진짜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노인들 뭐 경제적인 학대 안 당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 지출의 균형이 뭔지부터 생각해야 되고. 아, 일단 소비 지출. 1번 소비 지출. 소비 지출의 균형이에요. 사실은 균형. 재테크를 잘해서 부자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죠. 아. 그냥 열심히 모아서 들쓰면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쉽게 뭔가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부자가 되려다가 문제가 생긴 사람들의 거의 절반 이상은 탐욕에서 시작했다고 탐욕.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 탐욕에서 시작됐다. 이게 탐욕을 좀 줄여야 된다. 근데 실제 부자들도 코인 투자 많이 해요. 이거 많이 하실 것 하잖아요. 같아요. 예. 그, 그, 진짜로 그것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자세를 갖고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좀 대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재밌어서. 재미. 아. 왜냐하면 골프도 치잖아요. 그러면 돈이 네. 들어가잖아요. 골프, 돈 돈 들어가죠. 들어가. 시간도 해외여행 들어가죠. 가는 거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예. 근데 즐기잖아요. 그 네네. 취미로, 그렇죠, 그렇죠. 재미로.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은 투자 중에 투자를 하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자산이 어느 정도 되면 되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포트폴리오가 해외 네. 자산 쪽, 뭐 국내 자산 쪽, 네. 주식 뭐 이렇게 분산해서. 아 근데 이거 재미난 게임 하나 있네. 또 있네. 요 게임 해보지. 그래놓고 그 대신 나 요거 얼마까지만 게임비로 쓰지. 아. 해외여행 가는데 그냥 예산 없이 나 수억을 들여도 가겠어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럼 없죠. 예. 맞아요. 대충 어느 정도 예, 계산. 또 예산이 그래서 있으니까. 부자들은 아 그래? 그럼 한 1,000만 원을 시드머니로 해서 요것만 가지고 놀아보지. 했더니 이게 올라가요. 아. 그래 그러면 뭐 본전은 찾아놓고 아. 1,000만 원 찾아놓고 나머지는 이게 완전 게임비네. 그런 사람들은 벌어요. 아, 그러니까 시청자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게임을 즐길 여유가 있으니까는 처음에 들어가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초창기에. 초창기에 아까 그 시소 이야기하듯이 저런 재미난 거 있네. 저게 또 뭔지 또 배워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황금의 열매를 따는데 이제 영끌에서 뒤쫓아간 사람들이 이제 항상 힘든다. 당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의 투자하고 그 일반 서민층의 투자를 같이 설명해 주면은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어떤 투자에 대한 흐름 이런 게 있을 때도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고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이걸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재무 설계라는 거예요. 아, 재무설계가 재무설계.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군요. 네. 그 한코난이 평소에 말씀드렸던 자신의 체력입니다. 맞아요. 경제적 체력. 네, 경제적 체력을 말씀드립니다. 아, 이거 오늘 참 우리 중요한 거 들었어요. 이 가상자산을 자산가들은 게임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 투자하는 거에 한 축의 게임이다. 그리고 본인이 정해놓은 한도 내에서만 투자를 한다. 절대 영끌이나 오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부자들이 똑똑하게 그 관리를 하면서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더 똑똑한 게 아니라 똑똑해서 투자가 돼요. 똑똑한 투자 전략을 그- 채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다 들어보면 네. 소위 말하는 자산가들은 자기 관리를 참 잘 하는 것 같아요. 심리적 자기 관리.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 자기 관리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맞는가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명쾌해야 돼요. 명쾌해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돈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명쾌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재테크해서 벌었다 하니까 그걸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부원장님께서 딱 보실 때 그동안 딱 보신 것 중에 딱 머릿속에 시청자분들한테 이거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다. 좋은 사례, 나쁜 사례. 머릿속에 평소에 딱 생각하시는 분들은 원고에 없어요. 원고 없는 거 막 질문하는 거야. 이게 그렇죠. 머릿속에 있는 거 막 끄집어내야 돼, 우리가. 아니 저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투자는 자기 자신한테 먼저 해라. 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 투자하면 그릇이 커져요. 그래서 정보가 많아지고 정보가 많아지고. 자기 자신의 그릇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정보도 많아지고 시간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남의 성공 사례를 쫓아가서 성공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야. 우리 경영학에서도 많이 배우는데 벤치마킹이라는 네, 거. 그쵸, 그게 예. 한 80년도, 90년대 굉장히 유행한 그쵸, 학문인데 그쵸. 예, 예. 그게 엉터리더라는 거죠. 벤치마킹. 네, 재테크 맞아요. 투자하는 나가는 거 거는 따라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따라갈 때 아까 우리 치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체력이 달라, 나이도 달라, 호흡도 달라. 근데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그렇죠. 찢어지는 거랑 그런 비슷한 거죠.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성공 사례 좀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기억나시는 거. 성공한 사람 중에 되게 재미난 이제 네. 부자 중에는 이제 저런 분이 있었어요. 외과 의사였어요. 아, 외과 의사. 김포에서 네. 굉장히 소박하신 분이. 제가 봐도 뭐 그냥 이런 말 해도 네, 촌놈 괜찮죠. 같아요, 촌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는 의대 졸업하고 김포에 가서 시골 사람들이랑 이렇게 지내는 게 그치, 좋아가지고 편하게. 의사를 생활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꾸 동네에서 의사하니까 돈이 좀 나니까 예, 그렇죠. 누가 아이 힘든데 논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이 요즘 우리 아들 이거 좀 아들 뭐 대학 보내. 대학 보내고 힘드니까 논 좀 사주세요. 아, 그래서 해가지고 있으니까 사줬어요. 그럼 또 누가 소작할 거 아니에요. 쌀 나오면 또 그냥 오시는 손님들한테 나눠줬대요. 아, 손님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논이 많아졌어요. 논도 많아지고 평판도 좋아졌고. 예. 근데 거기가 개발됐어요. 그런 게 아주 진짜. 근데 그분은 지금도 소박해요. 그래가지고 저 지점장 시절에 만나면은 네. 지점장 사우나 안 갈래? 그래가지고 왜냐면 아들이랑 사우나 가서 등 밀고 하는 게 참 부러운데 네, 딸만 있구나. 아니 애들이 해외에 있다가지고 아하하하하. 아, 그런 사례도 제가 사실은 봤어요. 자녀들이 해외에 있으니까 이 노인들이 외로움을 느끼시니까 어떤 분이 자기 이 보험 이 펀드에다 맡기면 된다고 그리고 사기로 써주고 한 20억 정도 편취하는 사람들 제가 봤어요.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나서 그런 사례도 봤어요. 그거 비슷하겠네요. 그렇게 당할 수도 있겠다. 야, 오늘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얘기도 들으셨습니다.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소비 지출의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된다. 네. 그다음에 탐욕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본인한테 투자해라. 본인이 그릇을 먼저 넓혀야지 네.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들으셨습니다. 오늘 다 이런 얘기 듣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정리해서 자, 그러면 결론. 나 김희철이 얘기하는 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보통의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려운 상황 아까 말씀드렸지. 서민은 지금 현금 흐름을 잘 관리했다. 관리해봐야 돼요. 지금 못 버티면은 예전에 하우스 푸어들 나와가지고 네. 다 던졌어야 됐어요. 그죠. 그 중산층은 이제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포트폴리오 네, 조절하고 잘 안전자산에 가 있는 게 맞고 네. 부유층은 뭐 이야기할 필요 그렇죠. 있어요. 없죠. 자기가 네. 알아서 하니까.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셨죠? 네. 예. 뭐 말씀 드리신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는 방법. 결국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희철 시민금융연구원 수석부원장님과 함께 이 남의 성공 사례가 아닌 자신만의 체력에 맞는 성공 투자 전략 재미있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감 직시 출발 코인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리라 예상이 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